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넷플릭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적인 접목은요, 넷플릭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사실 조직의 체계와 문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이미 디지털 전환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도 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앤 넷플릭스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기세로요, 구독자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런 넷플릭스의 성장은 콘텐츠 공급자들에게 영감과 그리고 동시에 불안을 심어주었어요. 영감은 당연히 이런 사업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이고요. 불안은 자신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넷플릭스가 너무 커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위기는요, 기존의 콘텐츠 공급자들이 노골적으로 넷플릭스를 경계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요, 2008년에 스타즈는 2500편의 콘텐츠를 4년 동안 스트리밍할 수 있는 권한을 넷플릭스에게 주었었는데요. 4년 후에 재계약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콘텐츠는요, 재계약할수록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예를 들어 2004년에 종영한 인기 시트콤 프렌즈,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프렌즈로 하기도 했었죠. 이 프렌즈는요, 연간 3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이 라이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1억 달러를 내야 했다고 해요. 게다가 지금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요, 프렌즈를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하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프렌즈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AT&T가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를 출시하면서요, 더 이상 넷플릭스에서는 방영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프렌즈를 방영하면서 회원을 끌어오는 킬러 컨텐츠로 삼고 있거든요. 넷플릭스는 사실 이런 식의 견제를 일찌감치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특히 라이센스 문제는 너무나 복잡해서요.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지역별로 라이센스 계약을 다 해야 하고요. 그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 같은 것들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을 예상을 했던 거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오리지널 콘텐츠의 제작이에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리드 헤이스팅스가 너무나 영화를 제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영화광이라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거듭되는 기존 기업들의 견제와 경쟁 때문에 해결책으로 찾은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2011년 1월 콘텐츠 경쟁 확보를 위해서 자체 제작을 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2012년 2월 릴리 해머라는 첫 번째 오리지널 시리즈를 공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역시 넷플릭스 하면 딱 떠오르는 작품이 있죠. 하우스 오브 카드. 바로 이것이 2013년에 제작이 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넷플릭스는 기존 콘텐츠 업계뿐 아니라 또 다른 업계에서 아주 강력한 반발을 받게 돼요. 바로 헐리우드, 영화 산업이죠. 자체 콘텐츠를 제작해서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공개를 해버리게 되면요,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라는 이 중간 유통 단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통 영화들은 처음 만들어지면 적어도 영화관에서 몇 주 정도 상영된 후에 IPTV나 OTT로 나와야 한다라는 룰이 있습니다. 제작사들이요, 영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틀에 맞춰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그런 극장 홀딩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요, 영화관이라든가 DVD 같은 여러 영화 산업이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영화업계에서는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계속 태클을 걸게 돼요. 그 사건이 표면화된 것이요, 2017년 칸느 영화제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 옥자의 출품을 거부한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화계와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2018년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로마라는 영화가요, 아카데미에서 세계 부문상을 받으며 영화계 안에서도 균열이 생기게 돼요. 영화관 상영이라는 전제는요, 넷플릭스가 직접 영화관을 몇 개 운영함으로써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유서 깊은 뉴욕의 파리극장, 이것도 재밌죠. 뉴욕의 파리극장이요. 뉴욕의 파리극장 같은 단관 영화관을 넷플릭스가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대응은 아닙니다. 영화계는 오랜 기간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제작의 프로세스부터 인력, 그리고 흥행에 이르는 공식까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제대로 붙으면요, 이제야 제작을 시작한 넷플릭스가 불리한 게 사실이죠. 넷플릭스는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을 합니다. 영화 추천 시스템으로 빅데이터의 활용법을 깨우친 넷플릭스는요, 영화 제작에도 바로 그 빅데이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사람의 창의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영화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 거예요. 넷플릭스의 방식은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할 때 가장 흥행이 될 만한 요소들을 데이터로 정리해서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넷플릭스를 전 세계적으로 알린 대표작 하우스 오브 카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요소들을 작품 속에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감독, 배우까지요, 모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사람을 매칭하는 식으로 제작한 거예요. 추천 시스템을 통해 세부적인 영화의 요소들을 분석한 넷플릭스는 유저들이 그 요소에 맞춰 좋아할 만한 영화를 찾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 요소들이 적용된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넷플릭스의 제작 방식은요, 영화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자체를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기존 콘텐츠 제작 관행은요, 파일럿을 만들어 봐요. 그리고 반응이 있으면 시리즈를 만들고 그 시리즈가 잘 되면 시리즈 후속을 만들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특히 보통은 큰 돈이 들어가는 헐리우드 영화들은 정말 안전하게요, 흥행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니면 투자를 결정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갔거든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요, 짜임새 있고 완성도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적인 작품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로 여기서 넷플릭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한 제작 방법은 기존 콘텐츠 제작 업계와의 싸움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시나리오 단계에서도요, 넷플릭스는 어느 정도 영화의 흥행 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요, 오랫동안 지켜오던 영화계, 미디어계의 프로세스를 깨버릴 수가 있었어요. AI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은요,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만 보고도 이게 어느 정도 흥행을 하겠구나라고 흥행을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파일럿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프리프로덕션의 단계를 생략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흥행에 대한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요, 큰 금액을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드라마 같으면 시즌 1, 2를 한꺼번에 제작을 해버리기도 해요.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안정된 제작 환경이 보장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넷플릭스는요, 제작이 시작되면 창작자에게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추천 시스템의 빅데이터와 인간의 택임 감성을 혼합했듯이요, 제작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간의 감성을 융합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시리즈에 투자한 돈은 2020년에만 130개 콘텐츠에 173억 달러예요. 19조가 넘는 돈입니다. 우와, 엄청나죠? 산술적으로 보면요, 한 콘텐츠당 1,50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창작자에게는 대단한 메리트가 됩니다. 시간이나 예산에 쫓겨가며 용두사미 결과물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번 넷플릭스에 공개돼서 잘 되면 순식간에 글로벌한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계나 미디어계의 반발이나 저항은 점점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가장 큰 제작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작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전환은 성견지명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성공을 본 많은 기업들이요, 스트리밍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했던 아마존 프라임을 필두로 2019년에 디즈니 플러스가 생기면서 디즈니 만화와 인기가 많았던 마블의 작품들을 모두 거두어 갔죠. 애플 TV도 2019년에 론칭이 되었고요. 2020년에는 AT&T 워너미디어의 HBO Max가 출범을 했습니다. HBO Max는요, 코로나 시국에서 원더우먼 1984를 극장과 동시에 개봉을 하기도 했어요. DC의 시리즈나 듄, 매트릭스4 같은 대작 영화들을 바로 이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컴캐스트 MBC 유니버셜의 피콕도요, 2020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유니버셜이나 드림웍스의 영화들, 그리고 올림픽 영화 말고 진짜 올림픽, 이런 올림픽 같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영화 등을 보유한 제작사들, 미디어들이 대거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들면서 스트리밍 시장은 격화되는데요. 아직까지 넷플릭스의 지위는 공고해 보이긴 합니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2억 명을 돌파한 것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현재까지 보이는 디즈니 플러스는요, 2020년 기준으로 8,600만 명으로 1억 명은 아직 안 되거든요. 물론 디즈니의 강력한 콘텐츠 파워로 2024년에 한 2억 6천만 명까지 구독자를 확보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찬 전망도 있지만요. 넷플릭스는 그 수치를 2021년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은 앞서 있는 셈이거든요. 정리하면 넷플릭스는요, 콘텐츠 유통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콘텐츠 제작이라는 완전히 다른 분야에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킨 겁니다. 그 핵심에는요, 그들이 스트리밍 사업에서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힘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예측이라는 경쟁력이 있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경험과 그에 맞는 조직이 갖춰지니까 완전히 다른 분야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콘텐츠 제작 업계 입장에서 보자면 넷플릭스의 방법론은 그야말로 파괴적 혁신에 해당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보자면 유사한 원리를 콘텐츠 유통이 아닌 제작에 잘 최적화한 것일 뿐입니다. 기업의 DNA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뀌면요, 그 기업의 다른 비즈니스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